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물가까지 반영한 진짜 임금인 실질임금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9.3%가 올랐던 반면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오히려 1.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데 따르면 2022년 근로자 1인 월평균 실질 임금은 359만 원이었지만 2024년 상반기 실질 임금은 354만 원으로 오히려 줄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실질 임금이 2017년 328만 원에서 2022년 359만 원으로 약 9%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실질 임금이 줄어든 데는 물론 높은 물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물가도 잡고 침체된 내수도 살려야 하는데 이런저런 의혹만 쏟아지니 참 걱정입니다. 9월 23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1부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2부에서는 박규환의 세상 읽기 함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동의 MBC 오디오 드라마가 방송되고요.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낳은 인구 감소 그리고 소멸 위기, 언제부턴가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대명사와 같은 말이 됐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되거나 경제가 활성화되는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경부선을 축으로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북부권은 지금까지도 마땅한 산업 제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죠. 결국 획기적인 인구 증가를 이뤄낼 방법은 공공기관 유치가 유일한 실정인데요. 이는 도청 신도시 이전 사례에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북부권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47개 시군이 도전에 나선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도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정착오로 끝내 실패로 돌아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 우리 지역에서 문경, 영주, 의성, 예천 등등 여러 지자체가 도전을 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갔네요. 네, 경찰청은 지난 20일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 후보지 1차 심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충남 아산과 예산 그리고 전북 남원 등 3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문경, 영주, 의성, 예천 등 경북의 14개 시군은 1차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네. 경찰청은 현재 충주 수원부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의 시설 포화로 인해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을 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연간 5,000명 이상의 수용을 목표로 약 5만 5천 평 규모로 강의동, 교육연구동, 훈련장, 식당 등 총 12개의 시설이 들어서는 곳인데요. 순경시험에 합격한 초임 경찰들이 약 1년 정도 머물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유치를 성공을 했다면 유형적, 무형적인 경제 이익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유입 효과 등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매우 큰데요. 이미 결과는 나왔지만 그런데 이번 제2중앙경찰학교 과정, 우리 지역 시군들은 행정착오로 인해서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었네요. 네, 유무형의 경제적인 이익이나 생활인구 유입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됐기 때문에 최종 공모 신청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2일 기준 전국에서 총 47곳의 지자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그만큼 인구 감소나 소멸 위기 등이 심각했다는 방증인데 경북에서 도전장을 낸 곳이 총 14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 문경을 제외한 13곳의 지자체는 마감일 당일 급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같이 시간이 부족한 채 촉박한 준비가 일자 후보지로도 선정되지 못하는 부정적인 결말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마감일 당일에 급하게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통상적으로 제2중앙경찰학교 정도 규모의 국책기관을 유치를 하려면 유치 희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이 결집돼야 하는 게 기본입니다. 네. 적합한 부지는 어느 곳인지, 유치를 하는 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경제적 이익이나 인구 유입 효과가 크니까 유치해야겠다, 이렇게 나설 수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문경, 영주, 의성, 예천 등 북부권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를 도전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경북의 14개 시군 모두가 이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행정착오로 인해 접수 마감 당일이 돼서야 경찰청이 제2중앙경찰학교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접수 마감 당일에서야 이렇게 중요한 기관 이전을 위한 공모를 알게 됐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조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경찰청 본청이 각 시도에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대상 부지 모집 공문을 발송한 게 7월 2일입니다. 네. 공모 신청 마감일은 한 달 뒤인 8월 2일 오후 5시까지였고요. 경상북도를 통해서 관련 공문을 접수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담당 직원이 이를 결제 라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고 신청 마감일인 8월 2일 오전까지 한 달 동안 관련 사업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를 인지한 게 접수 마감 당일인 오전이었고 이마저도 경상북도 의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문경시가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나서겠다, 이런 언론 보도 등이 잇따랐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 도의회는 문경시를 밀어주기 위해서 시군으로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었고요. 그래요?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뒤늦게나마 마감 당일 오전 11시쯤 도내 시군에 공모 신청 접수 의향을 묻는 메일을 긴급 발송하고 유무선을 통해서 이를 전달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실수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참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그 담당 직원이 착오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제 라인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조금 전에 저도 안동 MBC 뉴스를 통해서 이걸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의회에서 문경시를 밀어주기 위해서 각 시군은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의회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시선으로 이제 본 것이죠. 그래요? 참 이상합니다. 예. 참 말도 안 되는, 이런 공직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이 부분은 분명한 좀 진상 규명과 책임을 좀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의회는 이제 자치경찰위원회에 근무하는 서기관급 이상 간부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나 책임자 징계도 요구를 했는데요. 네. 아직 가타부타 아무런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지난 한 달간은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1차 후보지 심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책임자 징계보다는 뒤늦게라도 우리 지역에 이제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였으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전원 탈락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분명한 진상규명이나 책임을 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사를 확실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그 담당 직원, 이 담당 직원이 1차적인 책임이 있어 보이네요. 일단은. 네네. 자, 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게 바로 문경시 아니겠습니까? 시민 7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4만 2천여 명이 서명운동을 전개했을 정도였는데, 지금 많이 아쉬운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네, 문경은 제2중앙경찰학교의 입지로 오는 연말쯤 개발이 완료되는 마상면 오천리 일대 KTX 역세권 인근 부지 약 34만 평 정도를 제한을 했습니다. 이곳은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기 때문에 문경에서는 노른자 위의 땅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기도 했는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문경은 올 연말이면 중부 내륙 철도 개통으로 인해서 KTX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또 개발 예정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았습니다. 그린벨트와 같은 법적인 사회적인 제약에도 자유로웠고요. 그리고 현재 경찰학교가 있는 충북, 청주, 수원보와도
2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다양한 상당 관광 이게 장점이었잖아요. 이게 보유하고 있는 점도 강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예. 하지만 문경의 경우엔 개발지로 입지로 제한한 곳이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라는 점에서 발목을 잡혔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후보지가 100% 사유지다 보니까 유치 과정에서 주주들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런 점이 또 있었군요. 문경의 이 개발지가 100% 다 사유지였다. 이게 좀 가만히 되지 않았나, 이번 탈락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영주시도 이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영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유지였죠, 다? 이곳이 개발지가. 예, 시유지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그런데도 1차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한 거 보면, 결국 토지 수용 문제는 고려사항이 아니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영주시가 입지로 제안한 곳이 이제 두 곳인데요. 첫 번째로 제안한 곳은 동양대학교 영주 캠퍼스 내의 부지로 매입이 쉬운 데다가 대학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선비세상 옆 코레일 인재 개발원 인근 부지로 제안을 했는데 이곳은 모두 시유지다 보니까 매입비도 저렴하고 주변 시설과 연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뽑혔습니다. 네. 영주도 KTX 운행 등으로 높은 수도권 접근성도 강점으로 여겨졌는데요. 영주뿐만 아니라 구미시도 이제 제안한 곳이 도시계획이 완료된 부지라 착공만 해도 됐을 정도로 입지 조건이 훌륭했다고 합니다. 예. 이곳 또한 공유지고요. 예. 그러니까 마감 당일 공모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 정도 수준의 완벽한 부지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제대로 된 준비가 이뤄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예, 사실 도내에서 가장 먼저 유치전에 나서면서 밀어주기나 내정 의혹이 제기됐던 문경의 경우에는 이 직원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던 중에 파시도에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에 나서겠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이걸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마저도 이제 경찰청이 공문을 하달한 7월 2일부터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경의 경우도 제대로 공문을 보고 이제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거였군요. 그렇죠. 아, 참, 이 제대로 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 유치 성공을 보장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두고도 좀 너무 아쉽다 하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이번 사례는 대규모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공문 접수와 하달과 같은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2중앙경찰학교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게 만약 유치가 됐다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네. 이 같은 좋은 기회를 행정착오로 놓친 게 지역민 입장에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경북도 차원에서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자정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행정적 실수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실패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매일신문 양승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 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1분 막 지났네요. 박규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입니다. 네. 자, 이번 주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체코 방문 소식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2박 4일간 원전 계약의 마침표를 찍으러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글쎄요, 성공하지 못한 걸로 보이는데 이번 방문 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이번 체코 방문 초점이 내년 3월로 예정된 체코 원전 건설 수주 계약에 지원하고 방금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마침표를 찍겠다, 아마 그런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정부 발표를 보자면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출이 성사된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예. 그리고 한국과 체코가 100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의 초석을 다졌다. 이렇게 말은 하던데요. 네. 실제로 찬찬히 뜯어보면요, 제가 보기엔 그냥 빈 껍데기 방문, 오히려 퍼주기 외교하고 왔다. 그리고 국내 정치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현안 도피성 외유 즐기고 오셨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외유 도피성? 예, 현안 도피성 외유 즐기고 오셨고요. 예, 그리고 빈 껍데기이고 퍼주기 외교였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는 건요. 예. 일단 원전 수주 계약 마침표 찍겠다라고 했지만요, 계약 성사 자체가 아직도 불투명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원전 수출을 하려면 이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 동의 받아야 하는데요. 예. 아직 그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잘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파벨 체코 대통령이 바로 이어서 최종 계약서 체결되기 전에는 확실한 것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면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굉장히 좀 연구스러운 게, 우리 대통령은 이제 원전 체결가 뭐 확신한다, 확실시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체코 대통령이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바로 면전에서 얘기를 해서 좀 얼굴이 좀 화끈화끈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매번 우리가 대통령을 이렇게 외교 현장에 보내고 나면 우리가 좀 뿌듯하고 든든해야 되는데 항상 좀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왜 부끄러움은 항상 국민들의 몫이 되어야 할까, 좀 이런 상황을 늘 연출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도 똑같았죠. 그리고 또 계약이 설사 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 문제예요. 이게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리가 제시했던 금액이 우리와 경쟁했던 상대였죠. 프랑스의 절반밖에 안 되는 금액을 써냈죠. 뭐 그러니까 남는 게 있을까? 장사라는 말이고요. 게다가 또 여러 가지 부가 조건이 있는데 체코 현지 기업 참여율 60% 보장한다. 우리나라 수출입은행 통해 금융 지원한다. 체코와 유럽 인력 채용한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한 것 중에 보니까 또 향후 10년간 5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 투자한다. 그리고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에 합의금을 줘야 계약이 체결될 거잖아요. 예, 예. 그 합의금까지 지급하고 나면 24조 원 그것도 사실은 엄청난 덤핑 헐값인데 거기서 결국 우리 몫은 한 7조 원 거기에도 못 미친다고 하죠. 그리고 이걸 만약 공사기간 10년으로 나누어 보면요. 예. 연간 순수출 효과가 7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되죠. 예. 올해 우리나라 수출 목표가 920조니까 그것의 0.1%에도 못 미치는 사실은 그 정도이고요. 전형적인 그래서 믿지는 장사이고 터주기 외교고 오히려 한국 수력 원자력의 적자 누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계약이죠. 그래서 뭐 계약이 안 돼도 문제고요. 저는 계약이 되더라도 문제인데 근데 앞서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 마치 다 된 것처럼 게다가 또 엄청난 것처럼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예. 향후 실무 협상에서 우리 측은 엄청나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끌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외교가 뭐 총체적 난국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게 어떤 실제로 원전 계약을 통해서 뭐 우리 경제를 한번 부흥시켜 보자라든가 이런 뭐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지금 국내에 뭐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김건희 여사 둘러싸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하니까 좀 그냥 외유성으로 그리고 도피성으로 살짝 외국 나가고 그리고 뭐 24조 원 규모의 수출 목표 달성했다. 계약 이제 다 되었다. 향후 그리고 뭐 엄청난 이 원전 시장에 우리가 이제 아주 선점했다. 뭐 이런 또 뭐 광고 선전 효과를 통해서 지금 국내 현안을 좀 덮으려고 한 뭐 그런 의도가 강하지 않았을까.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원전 계약 내용도 좀 화끈거리는데 사실 또 체코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언론에 또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거기서 그 체코 언론이 무슨 김건희 여사를 두고 또 사기꾼 뭐 이런 표현을 해서 뭐 거짓말했다, 뭐 허위 학력 등등 해서 아주 우리 국민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지난해 12월인가요? 영국에서도 왜 방문했을 때 영국 언론 데일리 메일에서도 김건희 여사를 탈세, 표절,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범죄 혐의 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그 체코 언론에서도 보니까 뭐 블레스크라고 하는 이름의 언론이던데요. 이게 체코의 4대 일간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4대 일간지. 매우 영향력 있는 매체인데요. 여기서 탈세, 표절, 뭐 주가 조작,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다뤘더라고요. 뭐 10억 원 이상의 주가 조작 수익을 남겼다라든가. 그러면서 아예 표현을 사기꾼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한민국 국가 원수 곁에 사기꾼이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또 제목을 아예 뽑았고요. 아니 그 체코에도 그러면 거짓 선동 세력, 뭐 가짜 뭐 허위 뉴스 세력 뭐 그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글쎄 뭐 그랬던 뭐 검은 세력. 뭐 좀 작업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요.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 체코 언론에 그 다음에 뭐 국가 원수 곁에 뭐 사기꾼이 있었을까요라는 이런 그 제목은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도 삭제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거 뭐 약간 합리적 의심이 가잖아요. 이거 삭제하기 위해서 뒤에서 또 어떤 뭐 작업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좀 이거를 좀 공식적으로 항의할 사안 아닌가요? 이 정도면은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항의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를 그쪽 언론에서 했다면 뭐 항의를 하겠지만 사실은 그쪽 언론 입장에서는 또 충분히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보도했을 테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뭐 다른 루트 뭐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또 사기꾼, 거짓말과 같은 이런 좀 선정적인, 본인들이 생각할 때 선정적이라고 여겼던 이런 표현을 좀 삭제하는 또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뭐 싶고. 추측이고요.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이제 국회 야당 단독으로 통과를 했는데 뭐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네요. 오늘까지 분위기 봐서는.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번에는 포기했잖아요. 더 이상 뭐 옹호하기조차 어렵다. 뭐 최혜병 특검법은 솔직히 이거 한동훈 대표 공약이기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역화폐법도요. 이번에 총선 때 국민의힘 많은 후보들이 곳곳에서 지역화폐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예.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단체장 우리 경북에도 많잖아요. 예. 지역화폐 발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얼마 전에 지난 2월 달인가요? 소상공인들 만났을 때 본인의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다. 자영업자야말로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소상공인 정책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는데 사실은 그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 최소한의 생존 조건 제공해주는 이런 방법이 바로 지역화폐인데요. 이거 거부할 명분 사실 없거든요. 김건희 특검법 말할 필요도 없고요. 어느 정부도 자기 가족 문제와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번에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인데 슬프게도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안 기울이겠다. 이제 노골적으로 그냥 본인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언하실 것 같아요. 뭐 특검법 이 자체가 김건희 특검법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좀 동의할 국민이 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요. 자, 네네. 김건희 여사의 이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이제 관련 소식들 나오고 조금 있다가 이제 밤 9시인가요? 서울의 소리에서 또 발표를 한다고 하던데 자, 이거 뭐 얘기가 상당히 할 게 많아서 한마디로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도 얘기 나오고 뭐 명태균 씨, 뭐 이준석 의원, 한동훈 의원 등등 관련자들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핵심은 김건희 여사의 그 공천 개입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의혹인데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이거 범죄 아니겠습니까? 예. 2022년 5월 보궐선거에 이미 개입했던 게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사실관계가. 물론 약간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지점은 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그때 당시 김건희 여사께서 개입해서 김영선 씨를 공천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난 4월 총선에도 어쨌건 또 뭐 개입한 정황들이 이리저리 나오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협박, 거래 시도 뭐 지금 사실은 최악의 드라마가 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한동훈 대표도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개입했다는 거, 이거는 뭐 심각한 문제죠. 지금 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했던 그 국정농단 역사를 우리가 이미 한번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리고 결국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했다,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허용해 줬다는 얘기잖아요.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권력을 위임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을 사실상 본인의 부인에게 양도해 준 격이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궁극적으로는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특검 때 그걸 본인이 직접 수사를 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러니까. 공천 개입에 대해서. 그래서 2년인가요? 그 실형을 받았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직접 수사했는데 그 영부인의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도 가만뒀을까 하는 그것도 참 의문스러운 일이고 지금 문제가 여기 지금 김영선 전 의원 이 창원 공천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밤 9시에 그 발표한다는 게 뭐 용인 쪽 그쪽도 공천 개입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공천 개입 의혹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예. 이게 단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우연히 이렇게 밝혀진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네. 수많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 생각에는 아마 여러 곳에 개입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곳에 개입한 것 중에 또 어떤 것은 실제로 관철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것은 뭐 당시 당에서 한동훈 대표라든가 이번에도 또 이건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받아주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 네. 뭔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쯤 되면요 공개해야죠. 그렇죠. 그때 예. 공천 개입이 있었고 예. 여기까지는 내가 수용했고 반면에 또 이 지점은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거부했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는 국민 앞에 정확히 밝히고 사죄 구할 것 사죄 구하고 책임질 것 책임지는 이게 진짜 정치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22년 보선 같은 경우는 잘 몰랐다 치더라도 그렇죠. 올해 4월 총선은 이제 뭐 대표였으니까 예. 그렇죠. 예, 얘기를 해야 되고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의원 같은 경우는 22년, 24년 다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렇죠. 예, 침묵만 지키고 있을 때는 아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에 왜 공천 개입 얘기 나오고 텔레그램 뭐 캡처본이 나돈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예. 그분이 그건 뭐 자기 완결적이지 않았다. 아하, 그래서 예. 뭐 별게 아니었다는 식으로 왜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왜 이걸 빨리 좀 무마시키고 싶어 하지? 약간 의문스러웠거든요. 예, 이제야 이상하죠. 의문이 풀렸어요. 예. 본인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산되거나 확전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 여기 명태균 씨한테 이준석 대표도 대표 그 선거 당시에 또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기도 좀 이 문제가 얼마나 더 커질지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분노스럽고 짜증이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될지. 저는 이준석 대표도요. 예.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어떤 젊은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면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고 본인이 경험한 모든 것 낱낱이 밝히고 역시 책임질 것 있으면 책임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한동훈 대표 내일 일단 뭐 만찬 회동 예정인데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는데 오늘 오후에 보니까 뭐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는 거절한 것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정도까지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 두 분의 이 갈등. 예. 내일 뭐 불참 가능성도 있을까요? 한동훈 대표가?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설마. 그런데 예. 저는 사실은 대통령과 독대를 요청했다라는 게 이게 사전에 만찬회동 이전에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됐잖아요. 예. 그럼 독대 요청한 주체 쪽에서 사실은 언론에 흘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 사이에 서로 언론에 흘려가면서 이런 정도의 관계라고 한다면요. 사실은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 서고자 한다면 국민의 그 의지, 의사를 정확히 결집해서 대통령에 맞서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계속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이른바 간보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히 온당치 못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런 갈등 그것도 어떤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정책적으로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자존심 싸움하고 미래 권력과 또 차기 권력의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싸움과 같은 이런 양상으로 가는 건요. 국민들을 매우 알겠습니다. 피곤하게 하는 일이죠. 예, 조금 전에 뉴스에서는 그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먼저 언론에 흘리지 않았다는 점 밝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 읽기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봉화 박규환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